이 논문에서 질문하고자 하는 건 조선인들은 왜 하필 러시아 연해주로 갔을까? 청나라도 있고 안주 지역도 있었는데 왜 러시아로 갔을까? 이게 본 논문의 문제의식이고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오래간만에 5분 측정 논문 발표를 하게 된 하치입니다. 오늘 제가 갖고 온 논문은 최성훈 선생님의 조선인들의 연해주 이주를 유인하는 토문과 월경에서 드러나는 조선인들의 사회적 연대 연구 1864년부터 1877년까지를 중심으로 하는 장서각이라는 학술지에 실린 논문인데 제목이 너무 길죠? 그래서 제가 이 논문에서 얘기하고 싶은 거를 줄여서 PPT 제목으로 만들어 봤는데 간단히 말하면 1860년대부터 70년대까지 조선인들은 왜 러시아 연해주로 갔을까? 이걸 분석하는 게 이 논문의 핵심 주제입니다. 논문의 시대적 배경을 좀 설명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본 논문은 1860, 70년대 조선인들의 러시아 월경 이주의 원인을 규명하는 논문입니다. 1860년대 요쯤 되면 조선의 함경도 지역에서 연이은 기준으로 조선인들이 만주와 연해주로 이주하는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리고 국제적으로는 1860년도에 국경조약이 체결되면서 청나라가 연해주 지역을 러시아에 할양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러시아가 조선과 접경하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러시아와 조선이 접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860년대 이후에 조선인의 대규모 만주나 이 연해주 지역으로의 월경 문제로 분만강 접경 지역에서 조선, 러시아 이 3국의 국경 문제가 발생이 되고 이것을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20세기 초까지 간도 문제로까지 비화가 됩니다. 이 논문에서 중심적으로 다루는 이 시점은 1869년도입니다. 1869년도 이 조선인이 대거 러시아 연해주로 이주를 하게 되는데 이때 약 6,500명이 러시아로 건너가서 러시아의 식민이 됩니다. 그리고 1870년대 지속적으로 조선인의 연해주 이주가 급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 질문하고자 하는 건 조선인들은 왜 하필 러시아 연해주로 갔을까? 청나라도 있고 안주 지역도 있었는데 왜 러시아로 갔을까? 이게 본 논문의 문제의식이고요.
대체로 시대적 배경, 지역적 배경은 바로 이 조선의 지금의 북한의 함경도 지역 그리고 이 블라디보스토크를 중심으로 하는 연해주 지역을 논문의 지역적 배경으로 삼고 있고, 그리고 조사하면서 이게 러시아와 이제 조선이 접촉을 하고 조선인들이 러시아 연해주로 이주하는 문제가 지속되다 보니까 이 1870년대 이후에 조선 측에서도 그 밀사를 파견을 해서 원래 그 연해주 지역을 탐사하고 이렇게 그림으로 남기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 블라디보스토크를 그린 지도고 이게 아궁 여지도 중에서 그 블라디보스토크를 그린 것이고 이제 그러면 이제 논문의 요지는 본 연구에서는 이 러시아 조선인의 러시아 이주의 주요 원인을 조선인 병경 사회에서 퍼진 이 연해주에 관련된 소문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1863년도에 러시아 정부는 세금 감면, 영토 공여 등의 정책 등을 통해서 조선인들의 이주를 장려합니다. 1869년 이런 러시아 정부의 정책이 함경도 조선인들 사이에 소문으로 퍼지면서 이 조선인들의 대거 이주의 계기가 마련이 됩니다. 이런 소문은 그 가족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확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연해주로 건너간 사람이 있으면 몰래 다시 함경도로 돌아와서 가족들한테 소문을 내는 거죠. 그래서 가족들도 같이 데리고 이렇게 연해주로 이주하는 현상, 이런 일이 빈번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6,500명이 연해주로 이주를 했고, 이 시기는 주로 그 대기근이 많이 발생을 했고, 그럼 경제적인 유인 정책, 러시아의 경제적 유인 정책이 이 이주의 큰 요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1870년대가 되면 1869년도에 그 성공 사례가 다시금 조선인 사회에 펴지면서 러시아 황제가 조선의 국왕보다 선정을 펼치고 러시아 땅이 낙원이라는 소문이 퍼지면서 그런 조선인들의 이주 동기가 보여집니다. 이 시기는 조선 정부에 대한 그런 비판적 인식도 하나의 요인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조선인의 러시아 이주를 부추기는 소문은 처음에는 대체로 이 조선인 가족 네트워크 통해서 많이 이루어졌는데 이 1870년대가 되면 연해주로 이주하는 조선인들이 많아지면서 그들끼리 이제 자치조직을 형성하고 그리고 그런 자치조직을 지키기 위해서 무장조직, 사포대를 조직하는데 이들을 통해서 이 소문이 조선인 사회에 널리 퍼집니다. 그러면서 소문이 계속 만들어지고 그걸로 인해서 연해주로 이주하는 현상이 많이 발생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점을 볼 때
당시 조선에서는 월경민에 대한 극형을 내렸거든요. 그 대명률에 의거해서 이제 불법적으로 국경을 넘는 데는 참수형일 거예요, 아마. 그래서 그런 법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법률에 저항해서 월경 조선인 네트워크가 존재를 했었고, 그런 것이 이제 조선인들의 러시아 이주를 조직화하고 그리고 활성화시키지 않았나 하는 게 이 논문의 설명입니다. 네, 저의 발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굉장히 심플하네요. 아주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우리 그럼 바로 궁금한 거 있으면은 일단 한 가지씩 다 돌아가면서 질문을 반드시 하도록 하죠. 먼저 하실래요? 아니요, 저는 아직 질문이 떠오르지 않아서. 저는 좀 간단한 질문부터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때 러시아가 연해주에 진출한 시기가 별로 안 됐잖아요. 이 19세기 정도에 왔으니까. 그럼 이때 왔던 러시아인들이 누구예요? 그러니까 이 조선에서는 농민들이 주로 이렇게 넘어갔다고 한다면 러시아에서는 굉장히 그 수도에서 멀리 떨어졌는데 여기 온 사람들은 어떤 러시아인들이 주로 와서 이때는 정착을? 대체로 군대가 많이 오고요. 그리고 러시아 정부에서도 이 연해주 일대로 이 러시아 농민들을 이주시키려고 노력을 해요. 하지만 이제 대체로 러시아 농민들은 이 우랄 산맥 서쪽에 많이 거주를 했는데 이들이 이제 연해주로 오려면 엄청난 고통을 맛봐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는 이때는 시베리아 열차도 없고. 시베리아 철도도 아직 네. 들어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러시아 정부의 이주 정책이 상당 부분 안에 실패하게 됩니다. 그냥 군대 주요 요소에만 군대가 주둔하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러시아로서도 이런 새롭게 획득한 영토를 좀 확고히 지키기 위해서는 조선인들은 아니면 중국인들을 많이 끌어들여서 연해주 일대를 개간하는 사업들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때 조선인들이 6,500명 정도가 있었으면 꽤 규모가 큰 거잖아요. 여기 네. 연해주에서 가지는 영향력이 꽤나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건 저도 사실 공부를 더 해야 하는 부분인데 이제 영향력이 아무래도 조선보다는 지위가 좀 높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조선에서는 수탈이 많이 당하고 그렇죠. 배고픔에 좀 굉장히 한데, 경제적인 네, 그런 입지 측면에서는 좀 조선보다 훨씬 높아졌고 네. 그리고 자유민이거든요. 이들이 이제 조선의 신분제로 이제 좀 해방이 돼서 이제 러시아의 자유민의 신분이 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어느 정도 지위가 높아졌다고는 할 수 있겠죠. 근데 그러면 네. 유토피아라는 그 소문이 단순히 헛소문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현실일 수도 있겠네요. 그때 그걸 경험을 했고 그 이주한 사람들은 그걸 직접적으로 경험을 했고 그런 경험한 사람들이 이제
본국에 또 가족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본국으로 이제 편지를 보내거나 원래 뭐 심부름꾼을 보내서 이렇게 소문을 유포를 시키는 것도 재밌는 것은 조선인 그들이 좀 초기에 많이 이주를 해오니까 러시아 지방정부 입장에서는 예상보다 너무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주민들이. 그래서 도리어 이제 러시아 지방정부에서는 조선인들로 하여금 그 인편을 인편을 보내되 아직은 들어오지 말라 이렇게 토고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네요. 까딱하면 군인 숫자보다 조선인 숫자가 더 많아질 그렇죠. 수도 있으니까요. 예, 예. 그러면은 이 논문에서는 이런 이런 현상에 대해서 조선 정부가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했는지 또 아, 조선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 소개해주고 있는 건지 예. 궁금한데. 이 부분이 사실 실제적으로도 조선이 이 러시아 이주를 알게 된 것도 엄청 늦어요. 1870년 돼서야 이제 지방관들이 이런 심각성을 알고 이제 중앙 정부에 이제 보고를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이제 함경도 지역에 대해서 좀 세금 감면 혜택을 부여를 해준다든가 뭐 조금 농토를 좀 더 준다든가 그런 방식을 취하긴 했는데 논문에서도 그렇게 지적을 해요. 그러한 조선의 유인책보다 러시아의 유인책이 더 많은 혜택을 주었기 때문에 그런 러시아로의 조선인의 이주가 끊이지 않고 계속되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엄청 좀 짧게 서술이 되죠. 예, 저기 지금 태왕님이 질문한 게 있는데 채팅창으로 그거를 제 질문 찬스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로 읽어주자면은 연해주에 러시아가 오기 전에 여기에 살던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 원래 연해주는 말갈이나 아니면은 저기 여진족이 거주한 땅으로 알고 있는데 라고 아, 질문 주셨거든요. 예, 저도 이거 좀 궁금하긴 하네요. 원래 전 다른 거 물어보려고 했는데 이게 더 좋은 질문인 것 같아서 이걸 물어보겠습니다. 보통 연해주에 있던 원주민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들은 이제 야인여진이라고도 많이들 하는데 이 사람들은 대체로 청나라 때 팔기로 많이 편제가 되거나 아니면 이제 일본은 또 그 자리에 남아서 그 정기적으로 청나라 정부에 담비 가지고 바치는 공납하는 그런 임무를 부여받았거든요. 1860년대까지. 근데 1860년 북정조약이 체결된 이후에는 이들로 러시아로 포섭이 돼서 이제 러시아로부터 세금 부과를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워낙 그 원주민들은 워낙 소수 민족이기 때문에 숫자가 엄청 적고요. 거의 수천 명, 만 명도 안 돼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좀 숫자가 매우 적었고 이 자리는 결국은 뭐 조선인들이나 중국인들이나 아니면 나중에는 시베리아 철도가 뚫리면 이제 러시아인들이 이제 채우게 되는 거죠. 우리 개도님은 뭐 좀 늦게 들어오시긴 하시지만 질문하실 거 없으신가요? 저는 그 혹시 뭐 발표 중에 얘기가 나왔을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연해주로 이주하는 조선인들이 대부분 함경도 배경으로 나오는 것 같거든요. 지금 소문이 퍼지는 공간도 함경도 쪽인 것 같고 이야기가 그렇죠. 나오는 것. 그러면 이게 사실 근데 저는 일반적으로 알고 있기로는 이 조금 더 지난 시간이 지나서 19세기 완전 말이나 아니면 20세기 초 이럴 때의 만주나 연해주 쪽 이주는 훨씬 더 조선 내륙에서도 많이 네.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이때까지는 아직 내륙으로 이주는 별로 없었던 건가요? 예, 그렇죠. 이때는 대체로 함경도 지역에 기근이 엄청 심하게 들어서 1869년쯤에 이때 함경도 사람들 많이 이주를 하고 이후에는 1890년 그쯤에는 이제 함남 지방에서도 다양한 이유로 올라가죠. 그때는 뭐 그 일본의 침입이라든가 반발용의 저항에 하거나 아니면 일병 본거지를 또 찾기 위해서 안주나 연해주도 가는 경우도 많았고, 요때는 좀 경제적인 이유가 엄청 컸습니다. 1860, 70년대. 혹시 그러면 이 하치님, 질문하고 연관해서 네. 네, 저 짧은 거 그냥 하나만 더 연관해서 이 질문을 하면 그러면 혹시 논문에 이때의 이런 함경도 지방에서 퍼졌던 소문이 이후에 조선인들의 이주까지 영향을 끼쳤다던가 그런 내용도 혹시 있나요? 대체로 1870년대까지는 분석을 해놨는데 그 이후는 분석을 안 했어요. 네. 저도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네. 그 아까 저기 태왕님 질문이랑 이어질 수도 있는데 그 조선인들이 이제 질문은 이거예요. 질문은 조선인들이 이주한 사람들이 뭘 먹고 살았는지가 우선 궁금합니다. 여기서 뭘 먹고 살았냐는 거는 실제로 어떤 음식을 먹고 살았는지도 궁금하고 그리고 이 질문 드린 이유가 그러니까 1860년대 70년대 되면은 거기가 농사가 가능한 지역이었나요? 라는 궁금증이 드네요. 그 블라디보스토크가 제가 알기로 철도하고 항구하고 군사 시설이 생겨가지고 생겨난 도시고 그래가지고 아까 전에 태왕님이 그 이전에는 여기 누가 살았냐라고 했을 때 제가 볼 땐 사람이 안 산 게 도시가 있어야지 사람이 살잖아요. 근데 도시가 없었으니까 사람이 없었을 것 같고 반대로 말하면 여기가 농사 짓기가 쉽지 않은 땅이었을 것 같은데 조선인들이 가서 주로 어떤 산업이라고 해야 되나? 어떤 산업에 종사를 했는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하네요. 네. 네. 근데 그 답변하기 전에 혹시 하치님 블라디보스토크 가보셨어요? 못 갔습니다. 저 가봤어요. 날씨가 어때요? 저 갔을 땐
기후가 어떤지 농사 기후가 지으려면 네. 근데 블라디보스토크 특징이 기후는 사실 좋은 것 같거든요. 제가 보기에 딱 전형적인 해양성 기후라고 해야 되나? 좀 습하고 바람 많이 불고 약간 이런 느낌인데, 그리고 연평균 기온이 어떻게 되는지, 연 강수량이 어떻게 되는지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가장 큰 거는 근처가 땅이 없어요. 다 산간 지역이에요. 약간 그리스 아테네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해야 되나? 그러니까 딱 전형적으로 해안 해안 주변에만 이렇게 얕 평지가 있는데 그 평지도 심지어 높지가 않아요. 아니 그러니까 넓지가 않아요. 굉장히 좁아요. 그래서 저는 음, 블라디보스토크 놀러 갔을 때 제일 신기했던 게 그 공산주의 국가 가면 늘 있는 광장 있잖아요. 그 광장만 평지고 나머지는 다 언덕이에요. 그냥 어, 다 언덕이고, 심지어 뭐가 있냐면은 위쪽 언덕이랑 아래쪽 언덕을 이어주는 그 약간 철도 같은 게 따로, 엘리베이터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우린 지하철이 있잖아요. 거기는 네.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그 도시에. 어, 왜냐하면 너무 고조차가 심하니까. 어, 그래서 아까 농사 짓기 물어본 쉽지 게 농사 않은데요? 짓기 쉽지 네, 않은 땅들이거든요. 농사를 지을 그러니까요. 거면은 블라디보스토크 외곽으로 함창 가든가 네, 해야 네. 되는데, 거기도 제가 볼 땐 지금도 농토가 별로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그럼 이때 이게 지금 연해주 네, 이주한 사람들이 블라디보스토크 근방에서 많이 살았겠죠? 그랬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결국 도시로 가야 되는 거니까.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해서 겸사겸사 질문을. 음, 그래서 실제로 가서 뭘 아, 먹었는지 그게 좀 궁금하다라는 거죠. 네. 저도 사실 실제로 가서 뭘 먹었는지는 구체적으로는 모르겠는데, 예, 지금 내가 지도를 제시해 봤고요. 저도 박사 논문을 이쪽으로 한 파트 써가지고 그림을 만들었었는데, 블라디보스토크가 여기고, 의외로 러시아가 꽤 요 땅을 많이 차지를 했어요. 두만강 지역까지 이제 차지를 했는데, 대체로 조선인들이 이주를 해서 경작을 하는 지역은 대체로 두만강 그 연안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블라디보스토크라기보다는 평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요 일대도 많이 거주를 하거든요. 지금의 연변도 그렇고, 아마 요쪽도 조선인들이 초기에 많이 정착을 했고, 그때는 또 아직 블라디보스토크 항이 아직은 공사 중이었어요. 그래도 1870년대까지. 그래서 공사 인구로도 많이 건너갔거든요. 대체로 이 사람들은 러시아 돈으로 임금을 받아서 뭐, 밀 같은 거 빵으로 뭐 바꾸거나 그런 생활로 했겠지만, 대체로 두만강 연안 쪽에서 많이 개간을 했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러시아도 그렇고 청도 그렇고 이때 개간 사업을 엄청 많이 해요. 두만강 지역 그런 황무지들이 많아가지고 이쪽에 대한 개간 사업을 대대로 하거든요. 그래서 개간을 해서 일정 정도 토지 소유권도 주고, 러시아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 토지를 바탕으로 뭔가 생활을 영위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농경은 맞아요. 다만 얼만큼 소출이 있었나 그건 좀 더 공부를 해봐야 할 사항이고, 어쨌든 뭐 농지 개간이 위주였다 이들한테는. 이건 뭐 질문은 아닌데 거기서 발표 들으면서 재밌었던 게 우리나라 근대 일반적으로 조선사 근대사를 나누는 게 1876년이거든요. 그 개항.
강화도 조약 그때인데 근데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흥선대원군 집권 뭐 경인양요인가 신미양요인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오페르토 도굴 사건 이런 것들이 다 1866년이에요. 강화도 조약이 이렇게 딱 10년 전인데 그 막 세국 정책 막 한창 하고 이럴 때거든요. 예. 그 전국에 척화비를 세우고 있는데 여기 함경도 사람들은 죄다 지금 척화의 대상이 돼야 될 러시아로 몰려가고 있다는 사실이 이게 참 그게 참 재밌게 들렸네요. 이 발표에서. 예, 예. 그 심지어 흥선대원 한두 명, 네, 한두 한두 명도 명도 아니고 아니고 6천 명, 6,500명. 명이나 넘어가. 근데 몰라, 그리고 정부에서는. 게다가 소문 듣고 갔다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음. 아이러니. 한쪽에선 척화비 세우고 있고 한쪽에선 야 저기 오랑캐들 좋다더라 하고 다 몰려가고 참 재밌네요. 그 점이. 저렇게 그렇게 들으니까 상당히 신기하네요. 이게 한쪽은 퇴국 정책한다고 하면서 이제 이쪽 함경도 쪽은 대거 인구가 빠져나가는 현상이, 그러니까 퇴국 정책이란 게 실효성이 있었는가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할 문제인 것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실제는 세국을 막을 수는 없는데 그 흥선대원군 이제 자기의 정치 이데올로기로 집권하려는 정당성이죠. 어떻게 보면. 근데 실제 현실에서는 사람들 다 빠져나가고 있고 통제는 하지도 못하는데 말로만 세국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게 아마 당시에 그런 모순된 상황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쇠고기고 나발이고 백성들이 먹고 살 게 있고 그러면 열심히 딱 자리를 지키고 나라 지키고 알아서 할 텐데 척합이 열심히 세우고 있는데 한편에서는 그 같은 세도 빠져나가고 정권에서 보낸 향리라든가 수령 이런 애들이 뜯어먹고 이러고 있으니까 뭐 비석 세우면 뭐해? 나 먹고 살 수 있는 대로 떠나가겠다 이러면서 갔겠죠 아마. 그리고 지방관들도 그렇게 신경을 안 써요, 생각보다. 이게 넘어간 것도 잘 모르고 있고, 나중에는 오히려 넘어가라고 장려를 해줘요. 진짜? 와, 지방관, 간도 지역은 이제 오히려 뭔가 불법의 공인화라고 해야 되나? 그게 왜냐면 지방관 입장에서도 이 백성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데 워낙 이게 함경도 당시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기근이 드니까 두만강을 넘어가서 개간을 해도 평쪽에서 터치를 하지 않는 이상 알아서 먹고 거기에서 살아라. 조세를 걷는다는 그런 식으로 막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 그런 문제들이 간도 그 문제까지 연결이 되니까 근데 쇄국 정책이 나가는 것도 막는 정책이에요. 나가는 거를 막고 아니걸 떠나가지고 기본적으로 일단 오랑캐랑 아예 조선은 교류를 하면 안 돼. 그리고 근데 뭐 범을 해가지고 나갔다 왔다 갔다 들더라. 범을 자체도 사실 원래 안 돼. 원래는 안 원래 되지. 그러니까 그게 기본이 제법 안 되고 이걸 떠나서 사용이 별로 그런 게 통제가 되는 상황은 아니었던 거 아니냐라는. 그렇지. 그리고 통제가 세국 되는. 정책, 세국 정책하고 이게 모순적이다라고 보기에는 세국 정책이라는 건 어쨌든 외국 군대가 우리한테 들어오거나 외국 문물이 조선으로 들어와서 우리의 풍속을 망치는 거를 막겠다라는 얘기인데 이 내용하고 별로 모순적이라는 느낌은 안 든다. 아니 기본적으로 오랑캐랑 근데 교류하지 말자는 얘기 아닌가? 태국 정책이? 세국 정책 자체가 다른 나라와 관계를 맺지 않고 가지도 않고 오지도 않고 아예 우리나라만 살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들어오는 것도 그게 막지만 이제 나가는 것도 막는 게 세국 정책의 기본 논조라고 할 수 있죠. 맞아요. 기본 논조가 네. 맞아요. 이게 근데 이거는 중앙정부에서 뭐 하고 말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니네 건너가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라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 아니 그 약간 굳이 비유하자면 이런 거지. 그 뭐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뭐 이게 실제 일어났던 일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노제 펜을 한창 하고 있을 때 실제로는 일본으로 이주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거나 일본으로 탈출하는 기업들이 많아지거나 이런 현상이랑 비슷한 느낌이라는 거지. 세국의 기본은 오랑캐랑 교류를 하지 말자. 그러니까 이주 문제보다는 오랑캐랑 교류를 하냐 아냐 안 하냐 이 문제 갖고 이제 세국 정책을 펴는 건데 이 시기에 그 함경도 사람들은 오랑캐고 아니고 그런 거랑 전혀 상관없이 그냥 먹고 살 거를 찾아서 블라디보스토크로 갔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 점이 나는 모순적이라고 생각을 한 건데 오랑캐랑 그러니까 통교로 하지 말자라고 음, 했는데 실제로는 오랑캐 땅으로 다 가고 있는 거잖아. 어, 그렇지. 어. 별로 안 모순되나? 모순되는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네. 또 그렇게 따지고 보니까 음, 모순 그냥 아닌가? 이게 뭔가 모순이라고 하면은 어, 좀 어. 더 완전히 말이 안 되게끔 이쪽에 그러니까 통교를 하지 말자고 하는데 이쪽은 통교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을 보통 모순적이라고 하지 않느냐라는 그러니까 둘이 차원이 좀 다른 얘기가 음, 아니냐라는 얘기였어. 음, 음, 사실 비슷한 얘기예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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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그치 뭐 하여튼 모순이든 아니든 그거는 단어 선택의 문제긴 하지. 음. 요즘 그냥 박사 논문 뭐 쓰면서 또 재미있었던 건 조선인들이 저기 흑룡강까지 간 경우도 있더라고요. 거기서 막 금강 캐고 있어요. 러시아인들 저기 하얼빈보다 더 위쪽 진짜 흑룡강 지역 마카라는 지역까지 가서 광부로 활동하고 있고 이게 의외로 조선인들의 그런 활동 반경이 매우 넓었던 것 같아요. 이게 19세기 중반 19세기 조선. 19세기 조선이 어떤 상태였는지가 알 것 같다고도 참 모르겠더라고요. 항상 사료 같은 거 보면은. 음. 국가가 이게 아마 통제를 음, 못하는 상태인 것 같아요. 이게 아마 중앙의 그런 것들하고 지방 그 국경지대에 있건 완전히 좀 괴리가 컸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통제하려는 것과 벗어나려는 게 완전히 상반되잖아요. 음. 그러니까 그 조선왕조실록 같은 데 보면 이제 중앙의 입장이 더 강하게 깃들어져 있으니까 이 당시의 시대적 분위기와 좀 약간 다른 그 조류라든가 그런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분명히 좀 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함경도 자체가 사실 조선 시대 경기부터 계속 뭔가 중앙 정부와는 괴가 다른 좀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좀 변경 문제도 있지만 소외된 공간은 맞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앙 정부도 통제가 잘 안 되고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잘 일어난 게 아닌가. 근데 논문에서 여기서 말하는 이 조선인들이 우리 연해주로 가자라는 말 같은 것들이 우리 청나라 땅 말고 연해주로 가자라는 식인 거예요? 아니면 그냥 북쪽으로 가자라는 식인 거예요? 아,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청나라 지역은 좀 정치적인 압박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차라리 러시아 음, 땅으로 가자.
이렇게 말하면서 가는 사람도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청나라 쪽은 이제 넘어가면은 경발을 기본적으로 해야 되고 아니면 다시 조선으로 돌려보내거나 둘 중 한 가지를 선택해야 했거든요. 예. 좀 난 청나라 제도 자체로 조금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것 같고 러시아는 좀 더 경제적으로 많이 우대를 주고 우선 이때 소문들을 보면 뭐 러시아 황제를 막 백제라고도 해요. 하얀 그 황제 그러니까 좀 긍정적인 의미로 삼아도 뭔가 유토피아적 나라의 군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막 소문을 내는 경우도 있고 이거 보면 좀 그러면 신기하더라고요. 이때 정착했던 사람들이 다시 반환 안 되고 계속 사는 거죠? 그 그죠, 이후에 1900년대까지 계속. 그죠. 아니, 물론 일본은 뭐 돌아가는 경우도 있었다고 해요. 왜냐면 여기에 분명히 부적응자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돌아가는 경우도 있었지만, 그래도 지속적으로 뭔가 이런 이주의 흐름이 계속 있었다는 걸 이 논문에는 강조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때 러시아 황제를 짜르를 백제라고 했다는 게 나중에 저기 러시아 내전 때 그 혁명할 때 적군 백군으로 나누잖아요. 그죠? 그거랑도 관련이 되는 건가? 잘 모르겠어요. 뭐 기본적으로 인종적으로 백인들이기도 하고 또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재밌는 게 이 청나라 쪽에서도 러시아 황제를 차간 칸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하얀 황제라고 안에 또 써가지고 관용적으로 그런 거에 영향도 있지 않나 싶어요. 네. 그런 차간 백제의 헌정이 이 논문에서 소문의 중요 요소로 많이 부각이. 하여튼 이 논문의 핵심대로 그 점이 참 재밌네요. 이게 어쨌든 건너가게 된 계기가 계속 소문들이 계속 정보가 이렇게 확산되고 소통이 있는 와중에서 그런 것 때문에 계속 이제 이주하게 되는 계기가 됐다는 거잖아요. 그 소문이라는 예, 것들이 듣고 보니까 되게 그럴듯하네요. 재밌네요. 무작정 간 게 아니고 다 소문을 듣고 갈만하니까 음, 판단을 내려서 갔다는 거니까. 그리고 그런 네트워크에도 주목을 하고 그치, 그치. 그러니까 그러면 재밌는 사례가 여기서 그 러시아 연해주의 조선인들이 그 무장 조직을 만들어서 그 조선에 있는 남아있는 가족들을 빼오는 작전도 수행을 한다고 하더라고. 그런 게 좀 재밌고. 맞아. 접경지대에 있는 경우에 그런 식으로 많이 빼온대요. 제가 알기로 6.25 때 그거 되게 많았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
지금도 뭐 북한 탈북민들도 그렇죠. 하긴 그렇지. 국제지대에서 맞아. 가족들 데려오고. 계속 그 맞아요. 핸드폰으로 서로 연락도 하고 서로. 연락 계속하고 그게 또 타이틀 루트가 되고 브로커도 있고 하니까 요즘하고 뭐 그렇게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이때 이제 정착했던 사람들이 있어서 나중에 일본이 이제 뭐라 하지? 갑자기 말이 생각이 안 나네. 아, 식민지 되고 나서 뭐 20년대쯤 엄청 많이 넘어간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뭐 이렇게 토대를 만든 사람들이 이때 넘어간 사람들이 아닌가. 아마 초창기니까 진짜 그러겠다. 이 기반 그런 그 그냥 무작정 넘어간 게 아니라 그게 조선인들이 있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대규모로 이제 일제시대 때는 넘어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상식적으로 알고 사람들이 있는 거는 이제 그 일제시대 때 연해주로 이제 많이 건너갔다라고 이렇게 알고 있지만 사실은 그 이전에 굉장히 이른 시기부터 여기에 정착해 있던 조선인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도 되게 흥미로운 부분 중 하나입니다. 맞아. 다 음. 이유가 있다는 거지. 그렇지. 무작정 이 간 건 사람들이 아니다. 이제 저기 최근에 중앙아시아가 이제 인수당하고 그치. 국내로 공안대 오신 홍범도 장군님도 함경도 이제 출신의 여기로 함경도 건너가시고. 출신으로 넘어갈 거고 음. 함경도 그런 네트워크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음. 그렇기 그건 것 때문에 같아. 시장 조직도 활발히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음. 사실 그 만철에서 만주국 농촌이랑 이런 거 조사한 보고서 같은 것들 보면 초기 정착이 거의 이 시기랑 비슷한데 1860년대 이때인데 이쪽으로만 가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연해주로도 갔을 텐데 보면 그 얘기는 사실 별로 안 다뤄졌던 것 같아서 지금까지는 이런 초기 정착이 더 있었다라는 얘기가 중요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주로 보통 연변 쪽 얘기 많이 하고 이런 소련 쪽, 소련 러시아 어, 쪽 얘기는 잘 언제 넘어오셨나요? 자, 그러면 마무리를 좀 할까요? 네, 이제 마무리 슬슬 하면 될 것 네네. 같습니다. 네. 하치님이 마지막으로 이제 한마디로 이 논문 평을 해주시면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논문의 핵심은 결국 작은 소문들이 역사를 이끈다는 점, 그게 상당히 그걸 상당히 잘 드러내주는 연구였던 것 같아요. 상당히 재밌는 연구였어요. 그런 점을 한번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에필로그격으로 혹시 이거 말고 좀 소문이 역사를 바꾼 사례가 있을까요? 좀 기억나는 게 있으신가요? 음, 음, 손의 역사를 바꾼 사례? 예를 들어 그런 거 생각나네요. 프랑스 혁명 때 바스티유 감옥이 아, 사실은 정치인들을 가두는 감옥이었는데 이제 소문이 이제 그 혁명을 일으킨 사람들 소문이 저기가 이제 그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다 있다. 저기를 없애야 된다라는 걸 해서 사실은 자기들이 때려 부수는 그게 완전히 다른 그 대상을 지금 공격하게 된 그거 계기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도 들은 게 기억이 나네요. 그거 있잖아요. 유명한 거. 모스크바 삼상회. 아, 아, 되게 유명하죠. 네. 그럼
그건 물론 오보지만 오보. 네, 그것도 잘못된 소문이 이제 히- 확산이 된 거죠. 네. 굉장히. 음, 뭐 그치 오보 따지면 그거는 진짜 어, 한국 현대사를 완전 바꿔놨다고 할 수 있는 오보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 오보가 의도된 거야? 나 그걸 잘 모르겠네. 아니면은 진짜 하루 오보였나? 전에 실수였나? 그러니까 그 결과가 나오기 하루인가 이틀 전에 그 기사를 급하게 내는 과정에서 약간 번역에 실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진짜 그래서 실수야? 의도된 건 아니고? 의도된 건 아니고 잘못 이렇게 됐는데 그 소문이 기하급수적으로 퍼져가지고 수습이 안 되니까 그게 아하, 사실 그치. 그때는 신문에 나오면 다 뭐 매체도 별로 없을 때니까. 그 기사 어떻게 됐나 모르겠다. 가짜 뉴스가 어, 가짜 뉴스가 엄청나게 퍼진 거죠. 자기도 감당이 안 돼. 진짜 감당이 안 되겠다. 그건 진짜로. 와. 그래, 맞아. 그게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겠다. 소문. 우리나라에서는. 오케이. 그러면 오늘은 요쯤에서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네. 네, 늘 언제나 재밌는 사료를 가져와 주시는 우리 하치님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또 재밌는 사료 가져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료가 아니고 논문. 네, 논문. 자, 그럼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